반갑습니다. 좀 더 진하게, 좀 더 딥하게 세상의 핫 이슈 피플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박진영의 찐터뷰 문을 열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이자 또 지자체장 등 각계각층의 저명 사회 인사들을 모시고 새로운 변화와 도전의 기회를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총알 없는 전쟁터라고 하죠. 바로 특허 전쟁. 그 속에서 엄청난 성과를 올려서 세상을 놀라게 한 유성원 변리사를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특허 전쟁의 이순신 장군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왜 왔습니까? 아닙니다. 그 정도까지는 제가 감히 어찌. 네. 알겠습니다. 아마 네. 이 특허에서 많은 이야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는 게 아닐까 하는데요. 오늘 한 시간 유성원이라는 사람, 유성원이라는 변리사, 또 이 사람이 만들어낸 이슈와 이야기를 다양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람의 이야기, 유성원 파워 보고서부터 만나보시죠. 네, 오늘 유성원 변리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뭐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특허 전쟁에서 굉장히 많은 승소를 가졌다라고 해서 특허 전쟁의 이순신 이렇게 이야기도 나옵니다. 본인은 이제 부담스럽다라고 네네. 얘기는 계속 하시지만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성원 변리사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간단하게 끝내주셨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특허라는 것이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하지만 이제 최근 세상이 변하면서 특허, 표절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일단 설명을 특허가 뭡니까? 라고 하면 어떻게 설명합니까? 특허는 이제 우리가 새로운 것들, 특히 이제 기술적인 거 새로 만들어내는 걸 발명이라고 하잖아요. 그 발명을 보호하는 법적인 권리가 바로 특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새로운 창작 활동, 인간의 창조 행위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법적 권리. 네. 그런 이제 법적 권리가 점점 늘어나는 크게 보면 이제 지적재산권 네, 맞습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는 것 안에 특허도 있고, 그다음에 디자인권도 있고, 상표권도 있고, 또 문화예술 창조행위를 보호하는 저작권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 기술과 관련된 거를 보호하는 것이 특허, 그다음에 이제 브랜드와 관련된 것을 보호하는 것이 상표, 그다음에 이제 외형, 디자인 이런 걸 보호하는 게 디자인권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네.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옛날에는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상표를 유사하게 지적재산권을 바꿔서 얻어들이는 이런 게 훨씬 더 커진 거죠. 네, 맞습니다. 기업의 가치도 사실은 예전에는 기업 가치 평가를 하면 기업이 얼마나 많은 부동산을 갖고 있느냐, 또 매출이 얼마냐, 이런 걸 가지고 기업의 가치를 평가했는데 네. 요즘은 기업의 가치를 그 기업이 특허를 몇 건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브랜드를 갖고 있느냐, 이런 거가 그 기업 가치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이제 중국에서 카피 제품이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상표나 특허 관련된 브로커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네. 그래서 그 브로커 때문에 피해를 보는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어느 정도길래 어마어마하다는 표현이 되는지. 예, 이게 이제 사실은 우선 브로커가 생겨나는 원인 자체가 이 지식재산권의 선출원주의라는 것 때문에 일어나거든요. 선출원주의. 예, 그러니까 먼저 사용하거나 먼저 발명을 해서 썼던 사람한테 권리를 주는 게 아니라 먼저 특허청에다가 출원을 한 사람한테 권리를 주는, 사실 있는 이제 법적 안정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어떤 허점을 이용해서 이제 남의 아이디어나 이런 생각들을 훔쳐서 먼저 자기가 권리를 획득하는 사람들은 이제 브로커, 상표 브로커, 특허 브로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 규모가요,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는 규모가 보면 이제 되게 유명한 조선족 브로커 김모 씨가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국 기업의 상표만 5천 건이 넘어갑니다. 한 사람이. 네네. 근데 이제 그 외에도 이 사람 말고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사람도 자회사를 페이퍼 컴퍼니를 한 8개를 세워서 그렇게 이제 상표를 수집하는 행위를 하는데요. 네. 화장품 분야에 무슨 화장품 회사, 유한공사, 또 패션 분야에 석가장에 있는 도시에 있는 무슨 유한공사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요. 네. 이런 회사들이 많게는 한 몇천 건, 적게는 몇백 건의 우리 기업들 또는 우리 이제 나라의 어떤 브랜드들의 상표권을 가지고
이제 우리 기업들한테 피해를 입히고 있죠. 예. 지금 피해를 입힌다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피해를 입힌다는 겁니까? 우선 첫 번째는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날립니다. 아, 우리 기업이 왔을 때. 네, 네. 그렇죠. 중국에 진입을 하면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날립니다. 이거 내 권리인데 네가 이거 계속 쓰면 이제 뭐 손해배상을 물리게 하거나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 그다음에 대부분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는 루트가 네. 뭐 중국의 타오바오, 뭐 이런 쇼핑몰에 입점하거나 백화점에 입점하거나 이런 거거든요. 그런 어떤 백화점 쇼핑몰들의 경고장을 날려서 이제 입점을 못하게 한다거나 예, 영업을 방해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 예, 이런 게 이제 대체적인 브로커들의 행태들이죠. 그래서 상표권을 사지 않으면 네. 이제 장사 못하게 하겠다, 영업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또 다른 방식도 있습니까? 그런 방식 말고. 또 다른 방식은 이제 직접 그 상표권을 갖고 있거나 디자인권을 갖고 있으니까 마치 자기 것이냐 베껴서 자기가 제작을 해서 마치 진정한 자기의 창작자인 것처럼 이제 장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남의 디자인권이나 상표권을 수집을 해서 이걸 가지고 파는 형태도 있지만 네. 자기가 거기에 해당하는 물품을 모방품, 복제품 이것들을 만들어서 직접 말하자면 쇼핑몰에서 이제 판매 행위를 하거나 뭐 생산 행위를 하거나 이런 것들도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거는 이상하다. 저건 우리나라 제품인데 왜 중국에서 먼저 출원이 되지라고 궁금해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한 얘기이긴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재산권은 이렇게 법률상 속지주의라고 하는 원칙의 이제 대원칙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땅에서만.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또 뭐 중국은 중국에서 별도로 권리를 획득해야 되고, 그러니까 한 나라의 법률에 의해서 인정된 권리는 그 나라 영토 안에서만 인정된다. 이게 이제 속지주의의 원칙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특허 보호를 받으려고 하거나 상표 보호를 받으려면 중국에서 별도로 출원을 해서 이제 권리를 획득해야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많은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 이런 지식재산권을 획득할 생각을 잘 못해요. 그렇죠. 예, 뭐 우리나라 안에서 하면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막 한류가 성공을 하고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제품을 좋아하게 될 거라고 예상을 못했는데 관심을 갖고 우리나라 제품들을 좋아하고 우리나라 이제 이런 그 브랜드들을 좋아하게 되니까 네. 자연적인 수출의 기회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나가 봤더니 예, 이미 권리는 갖고 있고 딴 사람이. 우리 상표가 아니야. 예, 그렇죠. 그런 거죠. 예. 그러면 고민들이 많을 텐데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분쟁이 생기고 분쟁이 생겼을 때 변리사를 찾아와서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보니까 53전 53승. 네. 이게 뭐 네. 말이 그냥 53승이라고 하는 건지 어마어마한 승률이죠. 100%면. 네. 이 어떻게 해서 이걸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사실 그 53전 53승이 어떻게 보면 되게 화제가 많이 됐었는데요. 이게 대규모 공동 소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이런 중국의 상표 브로커들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고 있었는데 네. 저희가 이런 중국의 판례라든가 이런 법리들을 연구해서 한 몇 건의 승소 케이스들을 만들었어요. 이 논리가 중국에서 이런 상표 브로커들을 상대하는데 상당히 통하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의 상표국의 입장이 이런 악의적 상표 브로커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남의 브랜드를 대량으로 출원을 해서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그 대량으로 해서 이제 피해를 입은 기업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이 모여서 소송을 해라. 그러면 더 잘 봐줄게.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말하자면 입장이 있었어요. 중국 상표국에. 그래서 기획을 좀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좀 대규모로 같이 모여서 한번 소송을 해보자. 예, 그래서 이제 특허청에서도 이제 그거를 비용 지원을 좀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53개 기업을 그때 모은 겁니다. 그래서 53개 기업이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을 했었고, 진짜 감사하게도 저도 사실 이렇게 좋은 성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은 못했는데 네. 그 53개 기업이 다 전승을 거둔 거죠. 예. 엄청난 성과라고 이제 회자가 되고 있는데 보니까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체 내 상표권의 법률도 또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특허를 갖고 있는 특허청에 소속돼 있거나 아니면 변리사들도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
들리던 게 맞는 얘기입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중국에 대한 중국이 사실 특허법이 제정이 돼서 네. 지식재산 제도가 시행된 게 1984년부터예요. 불사조. 그러니까 굉장히 역사가 짧죠. 음. 그다음에 그렇다 보니까 어떤 판례가 축적되는 그러니까 확립된 판례가 축적되는 기간도 굉장히 좀 짧고 그다음에 어떤 중국의 실무라는 게 어떤 트렌드나 어떤 철학을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뭐 확립이 되어 오질 않았던 거예요. 네. 게다가 역사가 짧으니까 또 언어적인 장벽도 있고요. 중국에 대한 연구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부족했습니다. 굉장히 중국의 상표 브로커들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었어요. 아. 근데 거기에 관련된 중국의 법원이라든가 중국의 이런 지식재산 업계에 굉장히 어떤 이끌어가는 지식인들의 이런 어떻게 보면 입장들 또 그런 어떤 학계의 어떤 연구들이 우리나라에 소개된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이런 이제 혼란들이 있었고 또 우리나라에 중국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죠. 중국이 우리나라 이제 개방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 다음에 또 대부분의 이런 IP 업계, 저희 이제 지식재산 업계 전문가들도 미국이나 일본의 판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했지 중국에 유학을 가거나 중국의 로펌에 근무하면서 그들의 어떤 실무, 그들의 판례 논리 이런 것들을 연구한 자료들이 거의 전무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대응이 잘 안 됐던 거죠. 제일 쉬운 건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원하는 돈을 조금 싸게 해준다 그러면 사는 게 제일 좋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문제들을 접하고 제가 연구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우수 사례로 중국 상표 브로커 대응 우수 사례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회 같은 거 하거든요. 그러면 우수 사례 소개하는 게 이제 상표 브로커 그 사람을 한국에 잘 초대해서 어느 호텔에서 극진히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접대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기분 좋게 해서 싼 가격에 절반 가격에 깎아서 잘 협상을 해서 사왔다. 상표권을 받았다. 네, 이런 게 우수 사례로 소개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런 게 너무 좀 뭐라 그래야 전문가로서 또 이 업계에 사실은 이제 속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야 이런 게 우수 사례로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때 약간의 조금 의협식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좀 연구를 하기 시작하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저희 고객들도 사실 그런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 있었고요, 실제로. 네. 근데 보니까 이제 이 변리사께서는 중국에서 또 직접 중국어도 공부도 하고 그럼 중국 안에 현지 로펌 같은 데서 같이 일을 하는 겁니까 어떤? 네, 제가 2008년에 이제 베이징에 이제 가게 됐었는데요. 그때 베이징에 있는 이제 IP 로펌에 이제 취직이 가자마자 어떻게 덜커덕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됐죠. 근데 거기 이제 로펌의 대표님이 좀 배려를 해주셔서 중국말을 못하니까 오전에 이제 베이징 어원대라고 하는 데 가서 어학연수를 받고 오후에 중국어 좀 괜찮아질 때까지 오후에 이제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해라. 네. 그래서 그때 열심히 공부를 좀 했었습니다. 그러더니 이 로펌에서 중국어도 배우고 현지 사정도 알고 이것이 이제 이런 승소에 좀 도움이 됐다. 예, 그렇죠. 사실 이제 그때 경험을 통해서 한국에 사실 중국어 하시는 그때까지만 해도 변리사님이나 이런 IP 쪽의 전문가들이 거의 없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좀 연구해서 한국에도 소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중국에 갔다 왔던 그런 경험들을 조금 저희 업계에 기여하는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본래 이제 변리사가 되고 나서 생각이 내가 중국 쪽으로 한번 해야겠다 이런 마인드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이렇게 중국에 한번 갔더니 시장이 생각보다 크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건지 궁금하네요. 전혀 중국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렇게 중국을 좋아하던 사람이 아니었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군 생활을 카투사에서 이제 카투사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미국에 유학을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사실 중국에 제가 아내를 따라서 갔던 것도 그냥 이렇게 한 1년 정도 이제 중국에서 어학연수 하면서 저는 미국의 로스쿨이나 또는 MBA에 갈 수 있는 공부를 그때 좀 준비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사실은 갔었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중국에서 가자마자 덜커덕 중국 로펌에 파트타임으로 취직이 그냥
저도 예상치 못했는데 바로 돼버리고 또 갔다 왔더니 중국이 이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거쳐서 굉장히 이제 급부상하기 시작하고 한국 IP 업계에서도 이 중국이 중요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희소 가치가 있는 사람이 그냥 돼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얻어 걸린 거죠. 얻어 걸려서 그럼 중국 전문가를 할까? 이제 이렇게 해서 된 겁니다, 사실. 예. 근데 본인의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갔지만 네. 지금 와서 보면 중국의 지적재산권이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막아낼 수 있었다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네, 사실 뭐 그때 경험 통해서 그럼 앞으로 뭐 우리가 이 분야의 어떤 경험도 갖고 있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 분야에 좀 진지하게 저하고 제 아내가 이제 정말 진지하게 여기를 좀 연구하고 해서 조금 우리 기업들한테 도움될 수 있는 일들을 좀 많이 해보자. 그래서 그때 뭐 특허청에서 발주했던 여러 가지 연구 용역들이나 뭐 중국 뭐 지재권 가이드북 뭐 제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사업에 이제 많이 참여를 했었죠. 저희도 그래서 공부도 하고, 저희도 연구하고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런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 나 이것까지 해봤다. 어떤 게 있습니까? 제일 뭐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죠.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우선 소송에 이기려고 제일 뭐 진짜 열심히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중국에 이제 증거 조사를 하러 가게 된 계기가 한 번 있었어요. 근데 한국에 이제 얼음 정수기 소송이 있었는데 그때 그 굉장히 쟁점이 됐던 특허의 이제 무효를 다투는 어떤 이제 심판이 있었는데 그때 증거가 중국의 어떤 그 정수기 업체에서 만든 자료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실물을 이제 구해가지고 소송상 이제 증거 자료를 좀 제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뭐 저희 고객사의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구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소송의 증거로 쓰인다고 하면 절대 이제 안주고 협조를 안 하니까 이제 위장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마치 무역회사 대표인 것처럼 해서 보내고 그래서 이제 그 회사가 그럼 이제 니네 와라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이제 상해에서 한 3시간 정도 차를 타고 들어가는 상숙이라고 하는 도시의 공장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위장해서 저하고 저희 회사 이제 변리사 젊은 변리사 1명하고 중국인 직원하고 셋이 이제 잠입을 했죠. 예, 근데 진짜 그때 떨렸던 게 되게 저희가 어설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무역상 같이 안 보이는. 예, 무역상 같이 안 보이고 뭐 그러니까 의심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니네 사러 온 거 맞냐? 뭐 그럼 니네 주로 주된 고객처가 어디냐? 니네 어디에 납품하냐? 뭐 되게 꼬치꼬치 묻는데 정말 식은땀이 막 정말 나는 상황이었죠. 근데 저희는 그 실물 제품을 확보해서 가져가야 되니까 어쨌든 제품 보여달라. 그러니까 그 제품 여기 우리 지하 창고에 있다. 그래가지고 무서운데요? 네, 그래갖고 진짜 불이 컴컴한 지하 창고를 저희 3명을 끌고 가는데 셋이서 야 우리 들킨 거 아니냐? 네, 우리 이러다가 여기 감금돼갖고 죽는 거 아니냐? 막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다행히 그 제품이 있는 거를 저희가 이제 그 중국 특허도면상에서 확인했던 그거랑 똑같은 제품을 확인을 하고 그거를 이제 무사히 잘 사왔죠. 근데 사오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았어요. 사실 그걸 하려면 또 무슨 뭐 인보이스를 끊어서 어디로 배송을 한 다음에 한국에 배송을 해오는 데까지 굉장히 이제 과정이 복잡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뭐 또 저희가 그때 몰랐던 거는 그런 전자제품을 수입해 올 때는 사전에 인증 같은 걸 받아야 되는데 뭐 이런 전압이나 이런 볼트가 다르니까 그런 거 받았냐. 근데 저희 뭐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우왕좌왕했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또 하나하나 또 쌓아 나가면서 노하우를 만들어 나가서 53전 53승을 거둔 이런 훌륭한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